자,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조금 일찍 끝내면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끝나고 나서 경품 행사가 있죠. 예, 그래서 경품 행사까지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은 UN 산하기구죠. 세계보건기구 WHO와 그다음에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가 함께 만든 ITU WHO Focus Group on AI for Health라는 그 연구그룹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헬스케어 산업이 어떻게 진화할지, 그리고 특히 그 AI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신기술로 무장한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어떻게 혁신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기술들은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의 원동력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한 다방면으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현장에는 아까 전에도 그 스페셜 세션에서 발표를 해주셨죠. AI 의료 스타트업인 루닛의 서범석 대표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병원에서도 저희가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AI 연구센터의 정용기 부센터장님 참석해 주셨고, 온라인으로는 WHO의 Be Healthy, Be Mobile이라는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이 이니셔티브를 만든 사밀 푸자리 박사님 함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잘 모르는데 그 메디컬 저널리스트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더 란셋이라는 그 잡지에 나오미 리 수석 편집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마이크를 세션 4의 좌장인 사밀 푸자리, 네? 네, 잠깐, 그 좌장 사밀 푸자리님께서 지금 잠깐 접속했다가 좀 그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좀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잠시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는데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mir,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계속 뭐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Samir, we cannot hear you actually. 지금 저희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립니다. 이제 들리십니까? 좋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또 큐를 주실 건가요?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동료 여러분. 이번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세미어 푸자리입니다. 저는 제네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모더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 세계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어느 시대에도 겪어보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헬스케어는, 의료보건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변화하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단순하게 간단하게 또 간편하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니즈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니즈로 변화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이를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정말로 헬스케어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헬스케어의 혁신의 주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헬스케어 혁신이 단순하게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이런 것을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 또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제가 패널리스트를 소개하는 자리가 처음이라서 제가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모실 분은 나오미 리 수석 에디터이십니다. 학술의학지 란셋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AI for Health 부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AI for Health는 IT와 WHO의 포커스 그룹입니다. 다음으로 정용기 부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AI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는 서범석 대표님이십니다. 루니의 대표로 일하고 계시고요. 루니는 시간을 절약하고 생명을 구할 암 진단제와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가장 먼저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접촉이 제한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고 헬스케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AI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서범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서범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전환점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이든 아니면은 원격 의료 활동을 통해서든 변화하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큰 병원에서도 이러한 변화나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변하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가족이나 커뮤니티 쪽으로 더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충분한 전문의가 있는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또 환자들에게 충분한 이런 의사들이 제공될 수 있는지, 또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이 충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고 많은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후속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에 후속해서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잠깐 얘기를 해 주셨는데, 헬스케어 부분에서 향후에 접속성, 연결성도 또 중요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선택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속되고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과 연결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어떤 리스크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예를 들어서 보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다양한 부분에서 AI가 위험에 처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업계가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AI로 인한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대학병원 등과 같은 곳에서 의료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 차원으로 확장되는 데 있어서 그런 위험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선별 작업이 되겠지요. 선별 작업을 먼저 하고 초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고혈압 환자가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하면 고혈압 환자는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진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변화가 없다면 장기적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반복되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받고 봤을 때 이것이 커다란 문제라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AI가 이 정도의 문제들은 반복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겠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러면 훌륭하게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또 가치를 부과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으로 나오미 리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And that's keep reading every day in and out the literature. What do you think? I mean, is healthcare becoming more privatized as emerging technologies continue to make innovative challenges? We've seen Mercedes has now technology which can tell whether the driver is too tired to drive. Google's, the Amazon's, Uber's, these are big techs who are heavily investing now in healthcare business. The pharma is going digital world, so it's a conglomeration. Roche has just bought a big digital market space. I mean, what is the role of, how do you see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coming together? And what do you see the role of this convening group that you sit as a vice chair on the focus group, the AI for Health? How does that help convene these forces? Thanks, Sumit. That's a great question with so many parts. So thanks again. It's a great pleasure to be here on the 다양한 것들을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은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역할과 관련된 것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 AI 시대에서 대기업들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하기로는 실제로 두 개의 부류의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테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AI 노하우, 그리고 혁신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조달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영화와 관련된, 특히 혁신과 관련된 민영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상황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원하는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않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러한 상업적인 기회를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빅테크 회사들이 뭐 큰 제약사들처럼 똑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뭐 글로벌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그러한 혁신, 또 제약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진입 장벽들이 높습니다.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또 기업들이 뭔가 경쟁의 장에서, 아까 그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분야와 관련해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국가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가이드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포커스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의료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효능이 있는가, 그리고 가성비가 있나, 그리고 실제로 이 치료약이 뭐 효과가 있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AI라든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들에 있어서 효능에 대해서 저희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대입을 해봐서 이 기술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르고 있고 규범을 따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정책 입안가들에게 인풋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에게 또 가이드를 주는 것이죠. 기업들이 만든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뭐 도움을 주는지 편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툴,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임상과 관련해서도 이제 신뢰를 저희가 수년간 구축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관이 함께 수년간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보건과 관련해서도 이런 신뢰도를 오랜 시간 거쳐서 이제 구축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헬스케어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의 누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저소득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많은 기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WHO는 누구도 소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책을 표방하죠.
네, 좋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같이 나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간 부분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기업들이 또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유엔의 측면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정용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부분에서의 질문이 될 텐데요. 이 디지털 정보 시대 사생활과 관련된 헬스케어 정보의 기밀 유지 관련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따라서 이런 민감한 정보를 책임지게 될 사람이 누구라고 보시게 되는지요? 대형 기술 기업들이 개인정보 측면에서 이미 불신이 대상이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세계 속에서 헬스케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을 하나의 윈윈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95%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요? 업계 부분에서 이것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영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의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인식이 중요하고요. 실제 저희가 금융 정보 또는 어떤 IT 회사의 정보를 매우 보안을 치밀하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보가 유출되는 게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Young, 그 정보를 can I also request you to pause? My apologies. I'm not able to get the interpretation. 죄송합니다. 제가 통역을 듣지 못했었는데요. 통역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통역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정보의 특성이 있는데 의료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한 이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EMR을 만드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굉장히 많은 직능이 의료 정보를 만들게 되고 또한 접근하는 방법도 랜, 와이파이, 블루투스, CDMA 등등 여러 방법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정보가 셀 수 있는 루트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큰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의료 정보의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이것을 보호하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국가 데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 정보가 들어있는 서버를 이제 다른 서버와 완전히 망 분리를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료 산업이 발달하면서 의료 정보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결국은 의료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곳은 병원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 의료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는데 이 제공하는 과정에 실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가명화하거나 익명화해서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 사실은 사용자 또는 전달하는 과정, 가명화, 익명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결국 정보 책임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가 사업에서 이걸 지원할 때 이런 정보 책임자를 각 기관의 부원장급으로 승격하도록 선결 조건으로 요구할 만큼 결국은 정보의 보안을 각 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대형 병원보다는 개인 병원, 조금 작은 병원 또는 개인들이고요.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이런 의료 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서버나 방화벽을 구축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중요한 건 사용자의 주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여기에 개인의 생체 정보, 건강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의료 정보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가설들이 있는데 결국은 의료 정보의 최종 소유권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많은 의견이기 때문에 각 환자 개인, 의료 정보의 주체들이 이런 정보의 소중함을 좀 파악을 하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어떤 정보가 노출되거나 또는 본인이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깔거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런 정보가 나의 소중한 의학 정보, 개인 정보구나라는 것에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걸 시스템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금융정보, IT 정보도 100% 막기가 어렵거든요. 특히나 의학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다 막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의료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 정보가 매우 소중한 정보고 위중한 정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Thank you so much. I think you make very 네, 감사합니다. 좋은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생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라이버시 이슈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모든 패널 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스타트업 분들도 계시고 정책 기관과 국제 기구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민간 부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물론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발달하겠지만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로봇이 의사이고 의료 과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리고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책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지워야 될까요? 기술 아니면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들, 정부 그리고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번섭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고요. 제가 오랫동안 또 생각해 온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AI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확대가 될 것이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띠게 될 것이겠죠. 지금은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제한적인 역할만을 하지만요. 그래서 AI가 매우 정밀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로 AI가 1차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단을 치료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00%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러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이러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AI 벤더사에게 주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보험을 통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뭐 보험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보험 상품이 개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저희가 이러한 보험 패키지를 뭐 병원이라든지 뭐 환자들에게 이제 판매를 해서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나오미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오너가 되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물론 지금 나라마다 의사들의 책임은 다 다르겠지만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의료 과실에 있어서 이제 의사가 이런 과실을 떠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면은 다른 의사들은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의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대다수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의료 과실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의사의 그런 스킬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의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회사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됐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디지털 뭐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뭐 의료 상품들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계에서 그리고 또 기업들이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료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방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관련돼서 뭐 영국에서 요즘에 기사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그러한 그 기술을 접목한 그런 제품들, 의료 제품들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 않아서 의료 과실이 발생되는 응급상에 발생되는 상황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도 그 의학 저널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의료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의학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우리 모든 주체들이 중요한 그런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98%의 사람은 뭐 이런 기술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런 효과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아, 이런 뭐 연구는 어디서 진행이 되었지? 샘플 사이즈는 어느 정도였지? 우리도 정말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디컬 저널의 입장으로서 정말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을 때 이런 어떤 연구가 잘 진행이 된 것이 맞는지 그런 검정력을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이 연구가 대입이 될 수 있는가, 연구 결과가 대입이 될 수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람들도 책임을 갖고 있고 이런 책임을 모든 단계에서 다 공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디지털 AI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메디컬 저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지금 편향이 없는 그러한 기술을 저희가 또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편향이 없는 연구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는 그런 주체들의 그런 비편향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김영기 님께서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특히 이 오너십과 관련해서요. 의사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 행위를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의료인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AI나 어떤 머신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AI나 머신을 의료인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현재 개발되거나 승인되어 있는 모든 AI는 절대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으로 인정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 기술에서 AI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AI 회사나 어디에 물으려면 사실 거기다가 이제 어떤 면허를 주거나 의료인의 정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건 현재 기술 기반이고 만약에 조금 더 기술이 올라가서 우리가 어떤 AI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동차로 말하면 레벨 4나 레벨 5 주행 정도의 것으로 인정을 한다면은 그때는 제 생각에는 그런 AI 회사나 기계 회사에다가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가 하나 있는데 의료에서는 없지만 2018년도에 레벨 4 자율주행 우버 차량에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많이들 아시는 사고인데 그 사고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과연 이 사고에서 누구의 책임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나라는 실제 환자가 죽으면은 이 보호자들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병원의 배상 책임도 묻지만 누군가를 꼭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따라서 현재 AI 기술에서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의료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지만 나중에 스트롱 AI가 나오거나 특이점이 지나서 슈퍼 AI가 나와서 의료인을 대체한다면 그때는 기계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는 분명히 그 기계가 의료인으로 정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양한 각도의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계들을 활용을 해서 그 기계에 대한 책임성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각자 모두 훌륭한 언급들을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스타트업 측면과 또 업계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AI 측면의 스타트업 입장에서 봤을 때 모두 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실질성 혹은 실무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역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또 여러 가지 확장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서범성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런 확대를 할 때, 사업을 확장하고 스케일업을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즉 더 많은 환자나 고객을 확보해야 될 텐데 이럴 때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스타트업으로서 의료산업과 관련 규제 체계에서 정말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것을 가장 큰 장애물로 보시나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AI의 가장 중요한 점은 끊임없이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에게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알고리즘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내일의 경험도 또 다 달라지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집니다. 하루하루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하면 그 근본적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임상 시험들의 얘기가 있고 또한 결과가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몇 년씩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 전에 나왔던 상품들이 시장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 회사가 시장에 상품을 내놓았을 때는 과거 2, 3년 전과 완전히 다른 환경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임상적인 배경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큰 격차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AI 측면에서 봤을 때 AI는 실제적으로 임상적인 배경을 사용을 해서 그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확장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객이나 사용자들이 어떤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리딩 타임에서 또 비슷한 문제점을 겪고는 있습니다. 제품을 병원에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병원들이 사실 IT 시스템 측면에서 통합화되어 있지 않고 각각 분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합 상태의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통합을 해드릴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AI를 정확하게 높이고 그리고 또한 도입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도와줄 수 있지만 병원 차원에서 그 배경이 달라지게 된 이런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용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오밀리에게 다음 질문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AI 제품들 나오고 있고 또 AI for Health 포커스 그룹을 이끌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가 좀 더 디지털화가 되면서 다양한 규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국경 없이 이렇게 정말 국경을 초월해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가능합니다. 광대역 망도 잘 갖추어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이런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또 이것이 불가능한데요. 자, 그럼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헬스케어의 글로벌화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야에 계신 분들만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든 분들도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죠. 신문을 봐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위협이고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의학 연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나비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협업을 하여서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러한 헬스케어의 글로벌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치료가 국가 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서로 연계가 됐다는 것이죠. 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팬데믹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벌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I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국경을 초월하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려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그런 제품을 갖고 진입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이제 지금 발생하고 여러 가지 조정 과제가 있죠. 지금 한 지역에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글로벌하게 우리가 확산할 수 없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성에 대해서는 높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다른 시장에서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규제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타야 됩니다. 한 국가에서는 규제적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각해서 출시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디지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규제를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규제에 대한 검증이 지금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도입이 되면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용 가능한 또 전이 가능한 그런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포커스 그룹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규제 당국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국에서 규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포커스 그룹에 자국에서 어떻게 AI 규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려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두 다 배워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현재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출해서 이것을 공유를 해야지 전 세계 규제에 있어서 우리가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이 좀 더 쉽고 그리고 규제적인 프로세스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장벽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도에 있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다. 지인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의사 스킬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물론 헬스케어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 그리고 약을 처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잘 의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화적인 그런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리스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한 시장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내가 한국에서는 흉통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또 흉통이라고 일컫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사소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시스템이 나라마다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시스템을 모아서 어떠한 대응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영기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요구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어떤 분야에서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빠르게 개선이 시급한 분야가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업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AI 기술이 병원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또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AI 기술이 정말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질문인데 병원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최근에 7월 달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된 것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거기도 이제 디지털 병원 또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서 하나의 축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환자 하는 기구 하나, 장비 하나를 디지털로 바꾼다고 해서 그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이러한 장비들을 디지털화해서 결국은 환자의 치료 결과에 또는 환자의 치료 경과에 발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때 이걸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다.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의료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굉장한 강국이겠구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꼭 그렇게 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사정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수가 체계가 검사 장비나 재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호의적이지만 의사의 행위를 대체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결국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을 줄여야 되거든요. 당연히 원격 의료 이슈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큰 얘기니까 조금 다음에 말씀드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빠르게 적용 가능한 거는 제 생각에는 텔레모니터링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실제로 OECD 평균보다 2.5배에서 2.6배쯤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다 만성 질환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2개월, 3개월마다 와서 약을 받아 가시는데 텔레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당뇨, 뭐 고혈압, 또는 이제 부정맥,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환자가 사용하는 양압기 이런 지속적으로 생체 신호가 발생하는 이런 장비들을 환자들 대상으로 텔레모니터링을 시행을 하면 이 환자들을 3개월 있다 오시게 할 거를 6개월 또는 1년 있다 오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오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가 있어서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건 이런 텔레모니터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은 일단 환자가 병원에 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병원에 와서 접수를 하고 수납을 하고 검사 예약을 하고 안내를 받는 과정을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바꾸는 거죠. 이건 이미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외래 예약을 하고 검사 예약을 하고 지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시도가 돼 있고요. 또 시도가 되고 있는 것들이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검사할 순서가 언제인지를 지금은 다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인도 비콘이나 또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을 이용해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제 시범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시행이 잘 많이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병원도 급하지 않고 환자도 불편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코비드-19 이후에는 이거를 꼭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쪽에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코비드-19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슈가 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의료진의 번아웃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AI 기술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서 뭔가 의료진의 로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꼭 의사가 아니고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도 원내에서 간호사들이 다 체크하던 것들을 IoT 장비를 이용해서 컨티뉴어스 데이터를 받을 EMR에 바로 입력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너무 먼 미래까지는 사실은 바라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당장 처한 현실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변화를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 처한 여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원격 그 의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많은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그런 갭들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또 원격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의료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로봇 그리고 AI, 3D 프린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청중분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의과대학 교육 시스템은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자 전체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오미님께서 먼저 답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의료 전문직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의사를 양성하는 그런 방식이라든지 교육은 또 어떻게 변화할까요?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를 들면 이제 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성세대들이요.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일어날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먼저 이제 도입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의료진들이 뭔가를 도입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실제로 이게 효능이 있는지, 안전한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따른지 이런 것도 다 따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이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AI 툴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겠지만, 이러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도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메디컬 채널을 통해서 이제 도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메디컬 저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메디컬 저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왔고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 메디컬 저널 입장에서는 디지털과 AI 커뮤니티와 함께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하여서 이러한 AI가 또 전통적인 그러한 루트를 따를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함께 해 나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신기술에 의존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믿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끔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 5년, 10년, 15년을 내다보면 특히 이제 의료진들이 기술들과 함께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전들 중에서 정말 오랫동안 수술을 하셨지만 이제 로봇 수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로봇 수술을 활용하게 되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의료행위에 있어서 이러한 신기술들을 계속해서 도입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이 메디컬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좀 더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의료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의학 교육 과정을 보면은 수백 년 동안 또 바뀌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런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지만 또 저희가 다시 재고해야 되는 그런 연구들도 있고, 그리고 통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저희가 또 다시 또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잘 갖춰서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겠죠. 향후 미래 세대에서는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한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료 전문직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변화가 일어나기는 한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로봇이 또 의료 전문직과 함께 협력을 해서 서로 보완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서범상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 전문직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요. 특히 이제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의료진들과 함께 협력을 하시는데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리고 대표님 생각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인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요? 기술이 이제 의료진이 많이 대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협력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될까요? 저도 나오미님과 동의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AI라든지 아니면은 기술들이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미래에 많은 그런 제품들, 그 신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기술이라든 로봇가 이제 의료진과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인 그런 루틴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먼저 대체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의료진은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하게는 되겠지만, 최종적인 이전 진단 또 최종적인 처방은 이제 의사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그런 그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AI의 그런 지원을 받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그 정도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볼 때는 그렇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휴먼 터치라는 그런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의료 행위에서의 휴먼 터치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료진의 역할이 뭐 조금씩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휴먼 터치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지만 기술이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좀 더 다른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업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윤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될 텐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 많은 또 인력들을 필요로 하곤 한데 미래에도 그럴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의료 데이터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떠한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분들과 의료진들이 어떻게 또 협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혜택을 이제 가져다 주고 디지털 문해력을 저희가 또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또 제고할 수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고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의료 정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키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료 정보의 특성이 있습니다. 의료 정보의 특성은 그냥 정보를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료인들이 투입돼야 되고요. 지금은 현재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아직 이런 인포메이션이나 뭐 디지털 정보, 아까 말씀한 뭐 3D 프린팅이나 뭐 AI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고 의사가 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의학 교육 단계에서부터 이런 디지털 인포메이션, 정보, 그다음에 뭐 어떤 미케닉스 또는 바이오 이런 거에 대한 교육 강화가 좀 이루어지면 결국은 이런 정보를 끌고 나가는 주체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스타트업과 대화할 때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 느끼시겠지만 대학병원의 교수님들하고 대화하면은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은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교육받은 세대에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고, 빠르게 교육을 변화시켜서 지금 의과대 학생들부터라도 이런 교육을 빨리 접목시켜서 미래에는 그런 뭐 정보, 데이터, AI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병원에서도 지금은 일부에서만 AI나 3D 프린팅 같은 걸 다루는 부서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머지않은 미래에 모든 병원에 이러한 부서가 생길 거고요. 또 연구를 시행할 때 IRB가 이런 연구를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곧 머지않은 미래에 각 병원에 AI의 윤리성을 승인하는 부서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토론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리고 청중들과 모든 국민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씀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뭐 두 가지도 괜찮은데 한 가지 정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에 달라질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업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여러 부분에서 업계에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세 가지 단어 정도를 들어보도록 하죠. 각기 다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서범석 님 먼저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에 달라질 한 가지, 변화가 될 한 가지는, 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예.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시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에 참여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정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적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점점 더 많은 툴과 많은 정보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러면 오픈마인드 접근 방식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방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단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뢰받는 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신뢰받는 정책 입안자, 신뢰받는 정책, 그 기술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 국민들이 신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 겪으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도 신뢰받는 것이어야 되고 효과가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것이 AR이든 디지털 보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모든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기에는 모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뭐 수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강조를 합니다만, 보다 효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신뢰성이 필요합니다. 효과성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공정성이 필요합니다. 공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뭐 이것을 사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한다거나, 중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이를 활용을 해서 이용을 당하거나 이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체 인구의 85%가 이런 부분에서 공정성에 뒤져져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용기 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일단 patient, 환자입니다. 환자. 결국 우리가 이런 디지털 의료 얘기를 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 발전 이런 것보다는 일단 환자의 치료 성적을 높이는 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거나 할 때 항상 환자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여기가 어쨌든 이코노미 포럼이니까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속성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실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은 과제나 정부 투자,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기술 개발이나 적용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자생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정부 투자나 지원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이건 시장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시장 자생력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포럼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그냥 뭔가 하고 있다, 시작할 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이나 어떤 회사들이나 스타트업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회사들이나 기술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mean, amazing.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잘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런 개방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그리고 또 형평성,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이런 기술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포인트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환자 중심의 그런 방법,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 연속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말 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다시 한번 토론자분들께 훌륭한 토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저도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디지털 사회가 갖는 또 어떤 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협력을 이끌 수 있다라면요. 그래서 정부, 그리고 또 민관, 그리고 또 기업들,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여서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또 스케일러블하고 또 파급력 있는 그런 디지털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도 도움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세션4의 모든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또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사무리 푸자리 님께서 말씀하신 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정말 이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 만들고자 하는 그런 디지털 경제 미래에 있어서 정말 각양각색의 스테이크홀더들 간에 정말 하모니가 우러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의 그 전체적인 세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마무리 말씀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하게 되고 있어서 뭔가 좀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가 될 것처럼 기대를 했다가도 또 다시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또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이끌고자 하는 또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함께한 디지털 경제,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올해 그 세 번째 행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오늘 디지털 경제의 미래에 대한 귀한 인사이트과 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맞는 그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잘 선정해서 더욱더 심도 있고 또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전과 마찬가지로 방송이 종료된 후에 경품 이벤트가 있을 거고요. 그 오전에 경품 이벤트 중에 저희가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전에 준비한 분량만큼 저희가 다시 준비를 해서 오후에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